오늘도 즐겁고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바로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혹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당연히 알겠죠. 바로 코리아. 코리아 화이팅이네요. 예, 이렇게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떤 역사와 관련된 것일까요? 바로 고려에 대한 것이죠. 자, 이러한 고려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초기 왕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 왕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비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려가 어떤 식으로 후삼국을 통일하는지, 왜 견훤의 후백제나 궁예의 후고구려가 아니라 이 왕건의 고려가 통일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삼국이 신라 말에 성립이 되었죠. 신라 하대 때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왕권은 더 약화되고, 이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되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수탈을 많이 당한 농민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죠. 우리 기록상 가장 최초로 일어났던 농민 봉기가 바로 이 신라하대, 이 무렵에 있었네요. 대표적인 게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되겠습니다. 원종과 애노의 봉기. 자, 그 다음에 육두품의 경우에는 신라 중대 때는 왕과 함께 잘 나가다가 신라 하대 때는 진골 귀족들이 올라가면서 이 진골 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배척받죠. 그래서 이 너무 폐쇄적이고 능력보다는 혈통 중심이었던 이 골품제를 엄청 비판하면서 반신라적인 성향을 띄어갑니다. 자, 이러한 무렵에 새로운 지방 세력이 성장했죠. 바로 호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호족은 스스로 또는 뭐 주변에서도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상적으로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종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너무 호족이 좋아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또 풍수지리설. 자, 내가 사는 지역도 명당이 될 수 있어.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왕이 나올 수 있어. 너무너무 내 구미와 딱 맞죠. 이 호족들은 이러한 선정과 풍수지리설을 사상적 기반으로 해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호족이야말로 신라를 깨부수고 낡은 이 신라라는 이 구시대상을 깨고 새로운 시대 고려를 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가는 거죠. 이러한 호족을 누가 잘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앞장섰던 게 바로 견훤이었습니다. 900년입니다. 후백제, 백제 지역에 주로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었네요. 자, 그 뒤를 이어서 901년에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후고구려, 궁예가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왕건이라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등장합니다. 이 왕건은 원래 송악,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개성 있죠? 개성. 그 지역의 호족이었어요. 그 지역의 이 호족으로서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었죠. 자기가 모셨던 궁예를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 고려를 세우죠. 궁예의 경우에는 말이죠.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면서 되게 독단적이고 전제적으로 마구마구 사람들의 숙청을 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의 불만이 되게 많았었죠. 그러한 불만 속에서 왕건이 추대가 되었고 결국 쿠데타를 성공해서 궁예를 쫓아냈죠. 그리고 세운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918년이죠. 자, 이 고려라는 이름을 딱 들어봐도 뭐야?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자신의 근거 세력 지역이었던, 세력 기반이었던 송악으로 다시 천도하고요. 그 지역의 이름을 수도란 이름을 따서 경자를 붙여서 개경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게 919년도에 천도를 하게 되죠. 자, 이 다른 궁예나 견훤하고 다르게 이 왕건이 통일할 수 있었던 차이점이 뭐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라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괴롭히기만 했던 궁예 견훤과 다르게 이 왕건은 친신라 정책, 포용하는 정책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사회, 이런 부분 너무 안 좋아, 이런 부분 너무 안 좋아, 라고 불만이 되게 많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확 망해버리고 새로운 나라 만들자! 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봤을 때, 신라를 무조건 망하게 할 거야, 라는 두 나라보다는, 두 세력보다는 이 고려의 왕건의 친신라 정책이 더 조금 넓게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또한, 이 시대의 주인공, 중요한 세력은 호족이었는데요. 궁예나 견훤은 호족을 누르기만 하고 내가 제일이야, 너희는 내 말만 따라 라고 했던 반면에 이 왕건은 어떻게 하면 잘 다독일까, 나랑 같이 가자, 이런 거 내가 지켜줄게, 이런 거 내가 해결해줄게, 다독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포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착취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라의 군사력만 늘리려고 했던 두 세력과 다르게 왕건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였어. 한마디로 인심을 얻어서, 민심을 얻어서 여론에서도 앞서 나갔던 것이죠. 자, 그걸 발판으로 후삼국을 점점 통일해 가는데요. 순서는 뭘까요? 여기 지도에 이미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고려 건국 918년이 제일 먼저겠죠, 사실. 그 다음에 고려의 천도, 이 개성으로 천도한 거, 개경으로 천도한 게 919년이고요. 그 다음 했던 거 첫 번째, 926년도 발해가 망하고 그 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능력을 활용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후백제. 후백제를 세운 사람이 견훤이라고 했죠. 그 안에서, 후백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아들들의 쿠데타로 견훤이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견훤이 도망쳐나,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왕건 복수해주게 하고 찾아오는 거야. 그죠? 이 왕건으로서는 땡큐. 어떻게 후백제를 잡을까 걱정했는데 땡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견훤의 기순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견훤까지도 저 고려한테 항복했단 말이야. 이거야말로 지금 고려가 제일 잘 나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순왕,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은 아이고 신라의 운명은 다 했는데 그렇다면 누구한테 가는 게 나을까? 그래도 우리한테 친하게 대해주고 포용적으로 해주고 지금 견훤마저도 항복할 정도로 대세니까 고려한테 항복해야지 라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게 935년의 일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견훤이 빠져나온 후백제, 그 후백제를 격파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순서를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1, 2, 3, 4의 순서가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 앞서 신라도 삼국통일을 하긴 했지만 그때랑 조금의 차이가 더 있다면 발해 유민까지 포용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 재통일이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자, 이제 고려 왕들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려 세운 사람부터 알아야 되겠죠? 누구? 왕건. 왕건을 뭐라 부른다? 한나라를 세운 사람을 태조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태조. 대표적인 정책은 아까 호족 포용 정책이 있다고 했는데요. 호족 포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혼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호족을 내 편 만들게 해야 되죠. 내 편 만들게 하려면은 일단 반란 안 일으키게 하려면 가족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호족의 딸과 결혼하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성 정책. 자, 여러분, 사는 하사한다, 내려준다는 뜻이고요. 성은 성씨야. 딸이 없는 호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왕씨성을 내려줘서 내 가족처럼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강릉에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씨성을 내려줘서 왕순식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주는 거죠. 바로 중요한 간직에 임명을 한다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힘쓴 바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준다. 역분전. 힘,역, 나눌 분, 땅전.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좀 힘 있는 사람 호족들에게는 그렇게 나눠줬는데 저 지방 곳곳에 있는 모든 호족들 다 챙기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들에게는 알았어. 내가 너희 지역 터치 안 할게. 너희 지역은 너희가 알아서 다스려. 다만 세금만 제대로 내. 자, 이러한 지방 자치를 허용해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한편 무조건 오냐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견제하고 또는 좀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제도 두 가지 기억할까요? 하나는 기인 제도, 하나는 사신간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인 제도를 보면요.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제를, 그 아들을, 자식을 서울로, 개경으로 데리고 와서 인질로 잡는 제도죠. 마치 신라의 상소리 제도의 의미랑 약간 비슷하네. 바로 호족을 견제하고 인질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한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 사신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간은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을 사신간이라는 고위 간직을 주어서 달래면서 한편으로 그 지역을 통제하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쌤이 울산 지역에 힘이 있는 호족인데요. 간직을 주면서 사신간 주면서 야 만약에 말이야 그 너희 울산 지역에서 반란이 있으면 너도 크게 혼날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혼 안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아무도 반란 일으키면 안 돼. 안 돼. 그래 나서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말하면 돼. 라고 다독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방의 그런 반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펼칩니다. 이해됐죠? 기인제도와 사신간제도는 호족을 견제하는 태조 왕건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자, 한편 아까 민생안정책도 있다라고 했죠. 민생안정, 백성 민심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지금도 중요한데요.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세금 인하 정책, 조세 인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원칙을 뭐라고 하냐면 치민유도. 여러분, 이때 한자는 앞 글자가 동사, 뒤에 글자가 목적어라고 했죠. 알겠죠? 이건 두 글자씩 따로 떼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취할 치, 백성민. 백성에게서 세금을 취할 때에도 있을 유, 법도도. 법도대로 따라서 걷어야 된다. 야, 세금 거둘 때도 법이 있는 거야. 그 기준대로 해. 라는 거죠. 원래 이 말이 나온 건 뭘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걸 왜 백성들이 좋아할까? 그것은 말이죠. 호족들이 그 법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거뒀기 때문이야. 백성들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야 법도대로 10분의 1만 걷어. 백성들 원래 만세! 왕건 만세!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 하나는 바로 흑창을 설치했는데요. 검은 흑 창고 창자입니다. 창고인데 이 창고는 아무래도 곡식 같은 걸 쌓은 창고를 의미하겠죠. 곡식을 왜 쌓았을까요? 거기 있는 곡식으로 뭘 했을까요? 뭘 했길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 옛날에 고구려, 고국천왕, 을파소, 기억나죠? 진대법. 맞습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다. 춘대, 추납.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알죠? 배고플 때 곡식 빌려주고 이제 넉넉할 때, 추수했을 때 갚게 하는 제도. 그러한 것이 바로 의미가 계승된 게, 취지가 계승된 게 흑창입니다. 이해되나요? 빈민구휴를 위해서 실시됐던 제도이죠. 백성들, 왕건. 오케이. 자, 아까 태조 왕건이 나라 이름 뭐라고 했다고요? 고려라고 했다고 했죠? 어떤 나라 계승했다고? 고구려 계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구려의 옛 땅을 찾겠다라는 정책을 실시했죠. 바로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려면 북쪽에 중요한 거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옛날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에 그것도 개경처럼 중요한 수도의 성격을 가진다. 그 격이 높다라고 하면서 경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서북쪽에 있는 서울, 서경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요. 평양, 서경, 북진 정책. 나중에 여러분 혹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서경입니다. 자, 한편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을 배척하죠. 왜? 이 왕건은 발해 유민도 포용했고 북진 정책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내 품에 안긴 발해 유민들 싫어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북진 정책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거란을 무도한 오랑캐라고 하면서 너한테 잘해줬던 발해를 너희가 그렇게 배신 때려? 하면서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북진 정책은 성공했을까요? 네, 일정 부분 성공해요. 그래서 영토 확장이 있죠. 원래 이게 통일했을 때
고려의 모습입니다. 근데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으로 결국 저만큼 올라가서 오케이, 저만큼 경계선이 올라갔어요. 대동강에서, 평양의 대동강이 원래 라인이었는데 북진 정책을 통해서 청천강 라인까지 올라갔다. 알겠죠? 많이 넓혔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태조 왕건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통치 규범에 관련해서 후대 왕들에게 야, 너희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훈이 되는 필요한 이야기 10가지라고 해서 후뇨 10조라고 합니다. 왕건, 후뇨 10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39쪽의 밑에 사료에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뭐예요? 불교를 소중히 여겨야 돼. 물론 너무 불교가 국가를 망치는 거는 견제해야 되겠지만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 다음에 석영을 중시해야 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정계라든가 계백요서를 통해서 통치 규범이나 신하들에 대한 경계가 담겨져 있다. 이제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태조 왕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정책들과 키워드들을 알아두고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안녕.